네, 안녕하세요. 현재 환율이 엄청난 폭락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증시 폭락은 안 좋은데 환율은 떨어져도 괜찮죠. 훨씬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뭐 자랑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객관적으로 그런 걸 보자는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 시장의 비관론이 좀 지배적일 때 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2달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환율이라는 게 그렇게 막 계속 오를 수 있는 건 아니다. 실제로 이제 우량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그런 문제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담감과 압박으로 인해서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를 깨야 된다? 여기 1,300원 진입하는 거죠. 이제 1,400원을 깨고 내려와서 1,300원대로 내려오면 이제 심리가 꺾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환율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 증시는 저 기점을 통해서 상승을 좀 본격적으로 준 부분이 있어요. 이 상황이 있기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게 어떤 겁니까? 에너지 쪽으로 부각을 아마 시킬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전쟁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 에너지 전쟁이 다음에는 원자재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곡물 전쟁, 이거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곡물 전쟁으로 갈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와 같은 영상을 또 제가 만들어서 올렸죠.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라서 100%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네, 어느 정도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보셨겠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자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이 원리라는 게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리. 만약에 저 역시도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악재 소식과 그런 걸로 압박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비관론적인 입장을 전달해 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손절하셨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제가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손절을 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다 비관적으로 얘기하니까. 경기 침체가 뭐 안 오는 건 아니죠. 진짜로 오겠죠. 금리 올리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오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지금은 경기 후퇴 국면, 조정 국면이고, 진짜 침체가 되기 위해선 고용이 얼어붙고 오히려 해고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침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은 똑바로 하자,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2달을 보자고 하는 건 뭡니까? 일단 환율이 슈팅이 나옴과 동시에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죠. 자, 주식의 원리로 보면요, 공포라는 것도 무섭긴 하지만 이 공포가 지배하는 시간적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포가 딱 떨어졌어요. 이제 악재가 터진 거죠. 악재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겠죠. 우왕좌왕하면서 매도에 매도세가 나와서 투매가 일어나고 급락이 막 발생을 하겠죠. 근데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막상 공포 대비해서 기업들의 매출이나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럼 이 공포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뎌져요.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물가지수도 발표됐을 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쇼커버링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죠. 공포 매물이 발생했고 이제는 그것이 시장에서 무뎌졌고 매수세로 전환된 것뿐이에요. 그거 다 말장난이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고 나서부터 한 달 동안은 방어할 결정을 해야 돼요. 방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고점에서 샀어. 그럼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저도 분명 말씀드렸죠. 저도 HLB를 샀다가 손절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배열 위치에서 급등주를 쫓아갔다면 손절을 하지만 만약에 내가 우량한 주식, 가치가 있는 주식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추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게 시간이 지나서 한 달 정도를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공포가 좀 사그라들고 오히려 저점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과 동시에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달을 봐라. 평소 같으면 3달을 봐라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은 낙폭의 낙폭이 커져서 2달이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이게 다 뭐에 근거한 거다? 제가 뭐 엄청 디테일한 저만의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있냐? 그것도 아니죠. 그럼 제가 특별하게 뭐 정보와 소스를 얻는 곳이 있냐?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다예요. 지금 이게 주식의 원리고 투자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데 다우존스 이제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얼마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죠? 변동 장세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했죠. 변동성이라는 게 미친 변동성으로 갈 거다. 폭락할 때는 쭉 누르고 앞으로는, 그리고 올릴 때는 상상 초월할 정도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어요. 지금 이게 다우지수가 이렇게 오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침체라며 뭐 안 좋다며 그 얘기를 실컷 해놓고 지금 어떻게 오르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수치로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우지수가 지금 불과 한 달 만에 17% 급등했어요. 한 달 만에. 아무리 조정을 받았다 해도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낙폭이 엄청 컸던 건 아니에요. 다우지수가. 낙폭이 크다면 나스닥이 아무래도 크겠죠. 근데 나스닥은 덜 오르는데 다우 더 무겁고 미국의 기업들을 대표하는 S&P와 다우가 이 정도로 크게 급등을 했다. 근데 다우지수에 대해서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다우지수에 돈이 주목받을 수 있다. 돈이 쏠릴 수 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한 원리예요. 사람들이 주식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주식에 투입될 돈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국민연금 이제 납부하고 계시잖아요. 그 국민연금의 돈들이 주식시장에 흘러갑니다. 포트폴리오를 갑자기 바꾸지 않아요. 야, 지금 위험하니까 다 채권으로 돌려. 안 그런단 말이에요. 가치 있는 주식은 다시 반영할 걸 기대하면서 돈이 투입된단 말이죠. 나스닥은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 고평가가 됐어요. 지금 뭐 나스닥 시장 기술주가 뭐 약세로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글쎄요, 그거는 말장난에 또 불과하고요. 단순해요. 그냥 나스닥은 고평가가 돼 있는 것뿐입니다.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늘 말하는 세력주 특징이 뭡니까? 대시세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하지 마라. 왜? 대시세 나오고 나서 물량이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평가가 돼 있지만 고평가가 안 된 섹터가 뭡니까? 다우에 포함된 종목들입니다. S&P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돈들이 다우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럼 다우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고 그리고 이제 방위 산업 쪽이 주목받고 있고요. 요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P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쪽이 실제로 수혜를 입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세력 마음이니까요. 근데 흐름상 저평가된 상황상 그리고 악재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악재를 반영할 수 없거든요. 그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돈이 들어올 타이밍이 됐는데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바로 이 에너지 쪽이다 말씀드린 거고, 마침 우리나라도 배터리 쪽으로 에너지 쪽으로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왔던 걸 볼 수가 있죠.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원전 수급 들어올 때도 제가 이제 세력들이 왔다라고 이제 영상을 또 올렸잖아요. 그러한 수급들이 세력 수급인 거예요. 그러한 수급들이 시장을 올리는 수급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요, 계속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뭘 배우셔야 되냐면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A라는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사업 구성을 살펴보고 매출을 보고 그 다음에 전망을 보고 이런 게 의미가 없진 않죠. 기본적인 거죠. 아주 기본적인 거, 당연히 기본적인 거지만 이거가 시장을 주도하지 않아요. 상승장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착시 현상이죠. 근데 그 더 뒤에 있는 원리를 보자고 하면 뭐예요? 개미를 다 털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사업이 좋고 전망이 좋고 매출을 잘 내도 개미를 너무 많이 태우면 세력들이 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세력들이 꼭 안 보내지만은 않아요. 또 웃긴 게 본인들의 타이밍이 왔고 본인들도 뒤로 물릴 수 없는 그러한 시점이 되면 개미들을 태워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개미들이 뭐가 된다? 영업사원 개미가 된다. 여러분이 영업사원 개미가 돼야 돼요. 나 돈 벌었다, 나 수익 냈다, 이거 소문 내는 개미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또 사람들이 들어오고 세력들이 그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순환돼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이 상황은 반복인데 벌어지는 상황은 늘 달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뭐 코로나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건 정치적인 거라 예상할 수 없다. 앞으로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호재든지 악재든지 뭔가가 터질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그 사건에 매여서 그 사건 내용이 무엇인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이 됐는지 그걸 알아보는 것도 기본 상식이지만 그 배경에 있는 원리를 보자고 하면 그렇게 무섭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거기니까. 세력은요, 선택사항이 두 개예요. 싸면 뭐다? 매집. 매집하면 다 했으면 뭐다? 상승. 그럼 상승시키고 뭐다? 물량 넘기는 거. 이게 반복이에요. 그냥 이게 반복, 계속적으로.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오신 겁니까? 상승 국면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세력들이 털고 나갈 때 그 물량을 받아준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털릴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매집하는 거고,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떤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면서 또 주가가 오를 만한 명분이 생기는 거고, 무한반복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만 왔죠. 근데 모양은 항상 달라. 그래서 시간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시간에 투자하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약간은 너무 두리뭉실한 얘기고, 이 원리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던 게 있잖아요. 좋은 기업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
싼 가격이다. 다들 이제 막 하락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이 어두운 걸 이야기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싼 가격이다라는 거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주식이 비싼지 싼지만 판단해라. 너무 비싸진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다 반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싼 주식만 찾아가면 된다는 거죠. 제가 삼성전자도 주식 분석을 했어요. 지금 이 주식이 매출이 너무나 좋은데 계속 밀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보시면 경악할 정도로 밀리는 거죠. 밀리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미들이 많이 태웠다는 거죠. 개미가 어떻게 털립니까? 여러 가지 악재 뉴스와 이 회사가 거기가 절정이었어요. 재고가 쌓인다. 제가 봤을 때 그게 가장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스토리 중에 가장 강력한 스토리였어요. 삼성전자가 재고가 쌓인다?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은 투자자들이 던졌습니다.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제 어떤 분석이죠? 아직 올라오려면 멀었지만 어떤 분석이었죠? 자, 주식 가격을 보라는 거예요. 가격을. 그럼 가격을 대략적으로 이 부근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 이 가격은 뭡니까? 삼성전자가 이때의 매출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때의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럼 매출 상황과 영업이익 상황을 보면서 비교를 해야겠죠. 자, 이때가 2020년도 초반과 2017년도 후반대인데 2017년도 후반대의 상황 그리고 2020년도 초반대의 상황 그리고 현재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을 현재 유지하고 있죠? 2017년도에 발생시켰던 영업이익과 지금의 영업이익 수준이 비슷해요. 올해 3분기는 떨어지긴 했지만요. 매출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매출은 올라갔는데 이제 영업이익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거는 비용적인 측면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비용적인 측면에서 뭘 한다?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개선을 한다. 그래서 메타 플랫폼스도 개선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대로 개선의 의지가 있는 회사들은 주가가 좀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매출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사실 주식은요. 그렇다고 영업이익 완전 없는 거 그건 또 문제가 되고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의 수준으로 지금 돌아갔다. 삼성전자가. 그렇다면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위치였겠죠. 이때 가치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여기에 가격 그 상황 대비해서 매출이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저 때와 비교했을 때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왜냐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매출이 막 들쑥날쑥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일부의 사람들은 이제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싼 자리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네,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리를 알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기다려보자. 반등이 나올 때까지 보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 특성상 곧바로 막 다이나믹한 반등 나오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리가 또 중요하다고 하면 이 상승의 힘의 작용이 된 건요. 이후에 이 힘이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천천히 오르겠지만 어떤 특수한 이제 이유와 조건들이 부합이 되게 되면 이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명분을 세력들이 어떻게 만들지 그건 제가 모르죠. 걔네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를 여러분이 아시게 된다고 하면 시장을 바라보시는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되고 이 원리를 단순히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투자에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 심리라는 건 다 똑같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자, 다우존스가 지금 막 기세 좋게 오르고 있죠. 굉장히 기세가 좋습니다. 이제 이게 매물대에 도달하게 돼요. 시장이 한창 좀 괜찮았을 때, 뭐 이 구간이 될 수 있겠죠. 이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고 물을 타는 이 시점 떨어질 때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나온다고 했을 때 급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매물대가 지금 다우존스가 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뚫을 가능성보단 저는 봤을 때 조정을 좀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일단 3% 올랐기 때문에 떨어져도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좀 세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오르게 된다고 하면 박스를 만들고 보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더 수월해지겠죠. 보합, 박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돌파는요 의미가 달라요. 하락했을 땐 공포가 지배했고 보합할 때는 이제 관망 상태가 되는 거고 상승할 땐 뭐가 됩니까? 이제 본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그렇게 너무 막 놀라거나 당황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어떤 또 다른 뉴스가 나오는가? 뉴스라고 한다면 안 좋은 거겠죠. 악재 뉴스. 악재 뉴스의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빠질 게 이렇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예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일단은 미국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 S&P나 뭐 나스닥은 오른 수치가 좀 적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저항을 맞을 거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 있는 물량들이 뭐 할 기회가 생긴다? 아마 탈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탈출을 안 시키려면 세력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를 끌고 올라가주기 위해선 반대로 아까 악재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호재가 터지면서 상승을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계속 무너졌고, 그리고 물가 지수가 높아서 무너졌는데,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고 또 연준에서도 발언하는 거에 따라서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기업 호재도 생겨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기업에서 우리 이러저래 해서 매출이 늘어날 거다, 이러한 기대감을 또 줘야만 이것이 호재로 작용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또 봐야 되는 거죠. 그건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스토리라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간단하게 싼 주식, 비싼 주식을 구분하면 된다는 거고, 지금은 또 약간 비싸지려고 하는 그 위치에 도달해지고 있다. 그러면 비싸도 되는 명분이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세력이 명분을 제시해줘야 된다. 그렇게 간단한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에너지 기업들의 랠리가 시작되면 쉽게 뒤로 물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등장하면서 랠리하고 등장하면서 랠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전쟁, 이게 지속될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리고 원자재나 뭐 곡물 이야기한 것도 뭐 동의를 안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원자재나 곡물 이런 것도 지금 국제 정세의 흐름상 가격이 앞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오를 만한 명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제가 경고했던 거 있잖아요. 앞으로 등락률은 정말 더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올라갈 때도 있을 거고 순식간에 떨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응에 실패한다면, 특히나 이제 호가 단위가 변경되고 아직도 공매도에 대해서 뭐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러겠죠. 더더욱. 그래서 특히나 에너지, 뭐 원자재, 뭐 곡물 이런 것들은 우량주에 많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매도가 어디서 놉니까? 공매도가 기본적으로 우량주를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량주에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NC소프트 10% 이상 급등한 거 보셨죠?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이제 상식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긴장을 바싹 하셔야 될 거다.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마칠게요.